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8월 임시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시가격 상위 2% 주택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야당은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데요. 전국 뇌관으로 떠오른 종부세, 지금부터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 도시공학과 이창무 교수, 도시화경제 송승현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당정이 내년 종부세 징수액을 추산을 해봤더니 올해보다 15%가량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습니다. 한 규모로 봤을 때는 한 6조 5천억 원에서 6조 7천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글쎄요, 지금 종부세 징수액이 늘어난다라는 거는 결국은 정부가 지금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계속 얘기했던 집값 고점론에는 좀 상충하는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지금 그 가격 움직임의 추세를 봐서는 고점의 상은 아닌 거라고 보고요. 사실 종부세와 관련된 그 징수액에 관련된 부분은 이미 벌써 올해가 반 지났으니까 네네. 사실은 내년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나오는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죠. 이제 부과가 되는 거라서 예. 물론 이제 가세일은 6월이지만 실제로 공시 기준 가격 자체는. 기준은 1월 1일이라서 벌써 반이 지난 시점에서 지금 보면은 수도권만 해도 가격이 한 10% 정도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 상황이니까 15%나 이 정도의 추가적인 징수액에 대한 기대는 이거 말고도 사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것들도 조정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느 정도는 예상이 가능한 상황이죠. 그래서 앞으로 내년 가격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기대가 어떠냐의 문제보다는 이미 오른 게 많기 때문에 네네. 제도적으로 부과되는 어떤 증가액에 대한 예상도 있고 그래서 크게 잘못된 그런 추정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 대한 그런 기대도 사실은 말 그대로 기대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었으니까 현실은 또 그렇지 않은 게 또 우리가 고민스러운 부분이죠. 네. 하지만 계속 홍남기 부총리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6월 달부터 시작해서 집값이 계속 고점에 와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더 이상 추격 매수에 대한 어떤 불안감을 계속 조성하는 발언들을 했다 보니까 이게 과연 맞냐 아니냐를 두고도 시장에서도 얘기가 됐고 시장에서는 일부 불신하는 또 그런 의견들도 나오는 상황에서 이렇게 숫자가 나오다 보니까 결국 정부가 시장 상황을 잘 파악 못하는 거 아니냐. 그냥 기대감만 시장 상황을 잘 아니냐. 파악 못하죠. 파악했으면 여태까지 그런 정책적인 실패를 계속하지는 않았겠죠. 예, 계속 자기 욕심에 이런 것들이 앞서는 정책들을 폈으니까. 그래서 과연 최근에 벌어지는 상황들도 보게 되면 8세 대책이나 이사 공급 대책도 현실 1년 전 시점에서 보게 되면 그 시점에 나왔던 장밋빛 공급 대책들이 실현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시장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공급 확대에 따른 시장 안정에 대한 기대를 지속적으로 갖기가 좀 힘든 상황을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부총리가 얘기하시는 것처럼 지금의 고점이라고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는 상황으로 결국 귀결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이창무 교수님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 집값이 고점이다. 지금 이미 최상단에 와 있다라는 말을 믿기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렇게 뒷받침해 주지는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지금 다양한 기관에서 내놓는 그 가격 수준이나 이런 걸 보면은 사실 좀 높은 것은 사실 그렇죠. 많이 올라왔죠, 사실. 예, 많이 예. 느껴집니다. 근데 뭐 출구 전략이라든지 뭐 지금에 대한 공급 그 대책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집값을 계속 올린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네. 또 이 15% 증가할 것이라는 그 예측이 있다라고 하면 뭐 의도를 갖고 뭐 세금을 많이 걷겠다 그런 것보다는 시장에서는 15%라는 이 증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은 고점으로 더 가겠다 아니면 뭐 주택값이 더 오르겠다라는 그 신호로 받아들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이 15%라는 게 뭐 세부담 상한도 올린 부분도 있고 또 과표라든지 최고 그렇죠. 세율도 올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일정한 그 리미트가 좀 더 풀린 거거든요. 그래서 15% 정도 증가할 거라는 뭐 수치나 이런 것들은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자들 지금 현재 주택을 구매할지 말지에 대해 고민을 하는 그런 수요자들 같은 경우는 이 가격을 좀 높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또 그렇죠. 그리고 또 종부세라는 게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지만 네네. 뭐 지방 재정에 대한 균형 발전에 대해서 고민도 하는 그런 세금이기 때문에 지방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도 사실 주택 가격 글쎄 뭐 인프라 같은 게 확충이 된다라면은 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 요소가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지금 추이를 보면은 2017년도 1조 7천억, 뭐 2019년도 2조 7천억, 또 지난해 같은 경우는 3조 6천억 정도 계속적으로 증가분을 가져왔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 세금이 올라가고 세수가 확보된 것은 알고 있는데 사실 이런 종부세를 통해서 뭐 소득에 대한 불균형 같은 게 해소가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세금 걷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좀 체감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많은 국민들이 와닿지가 않을 수 있죠. 그런 것들에 좀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글쎄요 뭐. 어떻게 보면은 반사 효과 같은 게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이런 종부세에 대한 그 부담감들이 뭐 똘똘한 한 채로 갈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종부세하고 좀 상관없는 주택들, 1주택자들은 그런 부분들을 매수를 할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거래량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 부분 좀 급감을 했는데 네네. 서울권 안에서도 주택가격이 좀 저렴한 지역들로는 계속 매수세라든지 또 시외 거래 비중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추이를 봤을 때는 뭐 두 가지로 갈 것 같아요. 뭐 똘똘한 쪽으로 완전히 쏠린다든지 똘똘한 한 채 쪽으로. 아니면은 종부세에 대한 부담감이 뭐 몇 년간은 없는 쪽의 주택들 뭐 이런 것들이 실거주라든지 뭐 전세가가 올라간 상황에서 뭐 갭을 활용해서 주택을 갈 것인지 뭐 이런 쪽으로는 갈 것 같습니다. 15%의 증가분에 대해서 뭐 삶이 좋아지는 증가분이라고 하면은 긍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은 계속적인 좀 불평 불만이 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결국은 판단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지금 토론에 그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한문도 겸임 교수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교수님 또 질문 좀 드려볼게요. 사실 지금 종부세 내년 징수액의 추산이 나왔고 예, 예.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17년부터 지금 올해 작년까지 뭐 이렇게 추산을 좀 해본 아니면 지나온 종부세액을 좀 보면 확실히 예. 급증했다는 거는 사실인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정부의 고점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좀 부정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거든요. 일단 정부가 어떤 신뢰도에 있어서 뭐 아시겠지만 민주당의 부동산 특위가 보궐선거위에 등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특위에서 활동이 사실은 자꾸 세금에만 좀 매몰되고 공급 대책이나 어떤 뭐 문제점이 생기는 뭐 3기 신도시에 뭐 확실한 부분은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고 불확실한 부분은 불확실하다고 얘기를 해주면서 이제 진도 사항을 투명하게 했더라면 차라리 신뢰를 얻었을 텐데 그러진 않았죠, 근데. 그쪽 부분은 좀 약하게 하고 자꾸 세금 쪽으로 지금 매몰돼 가지고 이게 뭐 세금위원회 같은 느낌을 줄 정도니까요. 계속 지금 오늘도 우리가 세금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이거보다는 공급을 어떻게 하고 공급 입주 지금 미스매치 현상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중점이 돼야 되는데 산이 좀 본말이 좀 다른 전도가 대로,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한 자체도 좀 우스운 거고 2%는 국민의 2%고 98%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택난이 심각한데 그 부분이 초점이 안 되고 이쪽으로 넘어왔다는 자체는 좀 개인적으로 아쉽고요. 다만 종부세 부분은 우리 소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 균형 발전의 어떤 개념에서 이 종부세라는 단어를 붙였는데 단어도 좀 맞지는 않죠. 종합부동산세란 말이 차라리 부유세 추가세라든지 뭐 균형 발전을 위한 세금이라고 이렇게 했으면 국민이 이해할 텐데 이게 이제 이런 처음에 만들 때부터 여러 가지 뭐 충분한 논의를 거쳐가지고 됐더라면 이게 문제가 없을 텐데 이런 부분이 사실 재산세 일종인데 누진세 성격인데 이 부분도 지금 2% 갖고 싸운다는 자체도 사실 예. 국민들이 보는 입장이나 무주택자가 볼 때는 답답한 노릇입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금 얘기는 저희가 오늘도 나누겠지만 네네. 앞으로 당정이 이쪽 부분에 치우치기보다는 공급 대책에 대한 현재 상황하고 무주택자분들의 상황 여러 가지 그거를 좀 더 면밀하게 해서 그거에 네. 대한 대책을 한 3-4번 더 내는 것이 더 할 일이 아닌가 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사실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지금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뭐 내용은 그렇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 금액을 이제 공시가격 상위 2%로 규정을 하면서 사실 상당히 좀 오랜 기간 이 2%라는 정유령 방식에 대해서 좀 비난도 있었고 뭐 비판도 있었고 또 힘을 주는 듯한 뭐 주장들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또 이걸 보니까 종부세를 계산해서 뭐 2% 상한을 정하면 이걸 또 억 단위로 또 반올림하는 거를 지금 여당에서는 밀어붙이고 있어서 그러다 보면 또 거기서의 또 오차가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결국은 종부세 2%라는 게 실효적인 정책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물음표가 좀 생기는 것 같거든요. 예, 그 뭐 어느새 갑자기 2%가 돼버려가지고. 그러게요. 전에는 뭐 1%와 99%의 싸움이었는데 이제는 2%와 어느덧 98%. 은슬쩍 2%대 98%의 예. 싸움을 만들어 버려서 이게 글쎄요, 뭐 결국은 가격이란 기준을 가지고 쓸 수밖에 없죠. 과세의 어떤 그 기본적인 기준을 만드는 게. 그렇죠. 다만 이제 2%는 어떤 상징적인 그런 종부세가 갖는 의미를 이제 2%에 뒀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명시적으로 좀 이 종부세와 관련된 조세에 관련된 선택들을 이 정치적인 그런 갈라치기의 성격을 그냥 드러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뭐 2%에 대한 부담을 줌으로써 90%가 좋으면 뭐가 나빠? 뭐 이런 식의 이제 암묵적인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 의미를 전달하는 그런 구도를 갖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어떤 정치적인 부동산 정치의 어떤 성격에 대한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좀 부정적인 성격을 갖고 있죠. 생각을 갖고 있고. 근데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야, 그게 왜 2%야라는 기본적인 질문이 있고 또 그걸 실제적인 과세의 어떤 틀에서 어떻게 끌고 갈 건지에 대해서도 많은 사실은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 나온 안을 보게 되면 뭐 그게 맞다 그러면 네네. 생각보다는 뭐 관리하는 데는 크게 무리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2%는 상징적인 의미를 던졌지만 뭐 실제로 얘기하는 걸 보면 이 3년마다 한 번씩 조정 주기를 두고 뭐 가격이 올라갈 때는 다시 조정을 하고 뭐 이래서 어쨌든 그거를 가격이라는 기준으로 전환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그 기재부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바보는 아니시니까 그게 네네. 이제 실제로 작동하는 틀을 가지고서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는 이제 문제가 아닌데 기본적인 그런 과세의 전체적인 구조 자체가 갖는 아까 했던 상징성에 대한 그렇죠. 문제, 그다음에 그런 2%라는 기준을 가지고서 만들었을 때 나타나는 종부세 성격이 뭐냐에 대한 문제인 거죠. 이게 재산세의 성격이라고 이해하는 거 반, 뭐 그다음에 부유세에 대한 성격이라는 거 반, 뭐 이랬다 그러면 2%를 명확히 때려버린다는 얘기는 이건 부유세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부유세가 갖는 의미가 어떤 구도에서 진행이 될까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이게 단순하게 기준의 문제가 아니라 세율의 문제나 조세 부담의 문제에 있어서 네네. 정말 그 세화가 그 짊어질 수 있는 부수의 성격으로 유지되느냐에 대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뭐 좀 더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예. 뭐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부유세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뭐 전체 자산이 아니라 순자산을 가지고 따져요. 순자산의 50%의 과세액을 기준으로 해서 1%를 때리거든요. 아, 순자산의 순자산의 네, 절반액의 1%를 때렸는데 그럼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로 얘기를 했을 때 뭐 20억의 뭐 아파트를 갖고 있다 그러면 네네. 뭐 전세가 들어 있다라면 실제적으로 60%의 전월세 비율을 매매가대 전세 빼든지. 비율을 얘기하면 뭐 네네. 40%잖아요. 뭐 그중에 50%를 따지면 다시 20%가 되죠. 그렇죠. 거기 1%를 따지면 0.2%예요. 부유세의 어떤 그 기본적인 세금으로 낼 수 수준이라는 있는 게. 기준이. 그래서 네.
저는 부유세 개념으로 갔다 그러면 이게 자산을 깎아먹는 구도가 아니라 그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부유세로서 내게끔 하는. 부과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어떤 그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의 스트럭처라는 게 이 사회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부유세의 어떤 성격으로서 지금 유지되고 있느냐에 대한 좀 기본적인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의 전환이 필요한 거죠. 아, 전환이 될까요? 지금 벌써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어서 근본적인 아예 뿌리부터 다시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일 텐데. 글쎄요, 언젠가는 바뀌지 않을까요? 그게 다주택자의 어떤 시장에서의 기능이라는 게 지금 뭐 가격이 막 오르니까 굉장히 예. 부정적인 그런 생각만을 갖고 있는데 뭐 조만간 뭐 부총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고점이 돼서 떨어지기 시작하면 네네. 또 다주택자의 그런 투자자로서의 임대사업자의 기능이라는 게 굉장히 절실한 시점이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단기적인 시장 상황에 결부돼서 모든 걸 선택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속 가능한 그런 조세 틀을 만들라 그러면 네네. 침체기에도 유지될 수 있는 틀을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이제 그러다 보면 이게 부유세 성격이라는 게 과연 어느 정도 이 사회에서 그 감당이 가능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해볼 시점이 된 거죠 이제. 사실 이렇게 종부세를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온 게 이제 9억 원이라는 기준이 있었음에도 그동안 많은 집값이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9억 원이라고 세금 이제 라인을 잡아 놓으니까 그 위로 너무 많은 집들이 이제 그 경계선을 넘어버리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이 좀 필요하다는 목소리 나왔고 지금 현재 여당에서 추진하는 거는 이제 상위 2%로 국한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이제 반올림을 하는 규정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11억 4천만 원이면 이제 11억 원으로 낮춰주고 11억 6천만 원이면 뭐 12억으로 높여주고 이러다 보면 2%라는 기준 자체도 또 그거에 따라서 또 변동이 생기면서 결국은 예측하기 힘든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지금 그 세금에 대한 지적이 많은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예. 그 예측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불확실하다는 거, 네. 뭐 그게 가장 큰 부분이고요. 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이라는 거에 대해서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타이밍이 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속 가능한 그 방식으로 가야지만 예측이 가능한데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재산세하고 종부세가 이원화되어 있는 좀 특성을 갖고 있거든요. 뭐 OECD 같은 경우는 보유세를 단일 세율로 가는데 네. 우리나라는 그 6단계로 지금 누진해서 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복잡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쯤 되면 뭐 종부세라든지 재산세에 대한 그 일원화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지 이런 복잡한 셈수 특히나 뭐 양도 그 소득세나 뭐 종부세 예전에 양포 세무사라고 많았었는데 지금은 또 종부세에 대해서도 또 고민해야 되는 그런 그렇죠. 세무 일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뭐 또 종포 세무사가 또 등장을 할지도 모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종부세도 들고요. 숙제가 돼버렸군요. 그렇죠. 이제. 예. 그래서 지금 너무 정치적인 계산이 많이 들어간 그 세율이라고 보여지고요. 아까 그 한문도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지금 자꾸 이 세금 가지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네. 이런 세수가 좀 확보가 되고 나면은 공급에 대한 대책 같은 경우를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공급은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뭐 종부세라든지 이런 보유세에 대한 그 부담 같은 경우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런 그 세율 같은 경우도 가액이 아니라 뭐 인구에 대한 그 뭐랄까요 사람의 숫자를 가지고 한다라는 게 굉장히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것들이 또 세부담 상한에 대해서도 또 많은 전문가들은 또 그런 의견들도 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그 세부담 상한에 대해서 물가를 좀 연동을 해서 그 상한에 맞춰서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예측 가능한 그 세금들이 몇 년 전부터 점점 예측이 불가능하다라는 것들이 좀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세금을 좀 더 단순화하는 아까 뭐 1,000만 원 단위로 해서 단순하게 억 단위로 넘기는 건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데 네네. 다른 부분에서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조금 세금을 다듬고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수요자들이나 주택을 가지신 분들이나 내 집 장만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어떤 그 계획을 갖고 주택을 마련을 하기 때문에 좀 단순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라면 뭐 정부에서
좀 단순화할 수 있는 뭐 어플이라도 좀 개발을 해서 뭔가 계산을 쉽게 해서 도출을 할 수 있게끔. 그래야 되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형님 어떠세요? 사실 이렇게 집을 사거나 이럴 때 왜 세금은 계속 또 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네.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도 하면서 집을 좀 선택하게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예측을 못 한다는 건 참 집을 사는 입장에서도 이제 굉장히 네, 맞습니다.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지점일 것 예. 같거든요. 사거나 뭐 보유하거나에 있어서 물론 이 선진국을 우리가 지금 도입을 했잖아요. 네네. 뭐 전 선진국이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좀 장기적인 플랜에서 해야 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정치만 약간 후진국이잖아요. 이 정치 하시는 분들이 뭐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의원 연금 얼마 전에 소리 없이 슬쩍 넘겼단 말이에요. 이런 거 하듯이 만약에 정렬을 꽂고 책임감을 갖고 정치적 시나리오가 아니고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적 시나리오를 한다라면 이게 지금 나올 수 없는 얘기거든요. 4.4 5입도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게 뭐 탐관놀이하고 뭐가 다르겠습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과장한다면 제가 볼 때는 진짜 국민을 위한다라면 네. 목적이 뭐예요? 주택 주거 안정과 이 부분이 목적이지 어떤 걸 그렇죠. 징벌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근데 형태가 아까 말씀처럼 자꾸 편가르기를 하는 그런 거는 보기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발생했나를 우리가 더듬어 보면은 세금에 대해서 여야 합의가 일어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하고 정권이 바뀌면 또 바뀌고 이러니까 국민들만 피곤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처럼. 네네. 그래서 이 종부세 2% 부분도 네. 민주당 특위가 있었지만 진정 국민을 위한다라면 야당의 의원들도 같이 해가지고 한다라면 이게 좀 합의가 됐다라면 국민들이 그나마 이해하고 이건 앞으로 안 바꾸겠다 뭐 10년, 20년 이러면 이제 확보가 되잖아요. 지속 가능성이.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부족한 것 같고 네. 4.4.5 이런 표현하는데 진짜 국민을 위한다라면 4.4에 다른 한자를 써서 4.4.6출. 4는 버리고 6은 그냥 내보내요. 그래야 만약 2% 내라고 하면 2% 내에서 걷는데 줄 수는 있지만 네네. 늘 수는 없게 만드는 게 국민을 위한 정당한 이게 세법이라고 저는 보지. 그거를 굳이 늘려가지고 세금을 억지로 더 걷는 형태가 되는 거는 누가 봐도 이건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더 모호해지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반올림을 한다는 이분들이 것 자체가. 도대체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금에 대해서 얘기하는 자체가 이렇게 좀 방송에 나와서 패널로 얘기하는 순간순간마다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이 순간에도 만약에 이런 부분을 빨리 정리하고 우리 말씀하신 말씀처럼 빨리 정리하고 공급을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데 이 귀한 시간에 세무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분들 예. 모셔다가 특위에서 들어야 되는데 그 형태가 아니라 특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각을 주입하려는 그냥 얘기하는 형태예요. 이 거군요. 형태 자체가. 그러니까 이건 좀 너무 일방적인 형태다 보니까 자꾸 잡음이 나고 뭐 누더기법 소리도 듣고 그러는데 네네. 양도세 부분도 마찬가지죠. 부담할 수 있고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선에서 가야 되는데 제가 얼핏 듣기로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아, 왜 반대를 하냐 이랬을 때 네네. 양도세 중과가 시장에 매물장기 현상을 일으키는 건 다 알아요. 아는데 왜 반대하냐 그럴 때 아, 법을 만들었으니 일단 해봐야지 안 하면 모양이 안 난다 이런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은 국회의원분들이 그런 정신 자세를 가지고 하는 거는 전 진짜 문제가 된다고 보고 아, 내가 왜 국회의원이 됐는지 국가를 위해서 됐잖아요. 국민을 위해서. 그렇죠. 초심으로 돌아간다면 그런 발언도 안 나왔을 것이고 이번에 양도세 중과 부분도 아, 지금 매물 잠김이 있어서 한시적으로 공급 미스매치가 났으면 그렇죠. 3기 신도시까지 집이 약간 미스매치 났으니 양도세 중과를 우리가 했지만 법으로 국민의 어떤 주거복지 안정을 위해서 좀 중과를 유예하겠다. 타당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당위성은 있지만 타당성이 없는 법을 강행하다 보니까 자꾸 말이 나오고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던진 부분들과 방향성은 다 이해를 해요, 국민들이. 그러나 그 방향성 이런 것들이 결과론적으로 안 좋으면 수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수정을 안 하고 고집을 핀다는 건 이거는 국회의원의 이건 독선이라고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뭐 부동산 특위든 민주당 당정청에서 심각하게 다시 고려해서 국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짜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한 교수님 말씀 중에 그런 얘기가 나왔죠. 뭐 일단 해봐야 된다라는 거는 그만큼 법이 계속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 세법에 영향을 받는 국민들은 굉장히 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걸로 좀 해석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또 뭐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좀 대표 발의가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국회 논의도 이루어질 텐데 지금 사실 뭐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을 이제 기존의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좀 높여서 하고 양도 차익이 또 크면 클수록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 같은 경우도 규모를 좀 줄이는 방식으로 가는 방안이 담겨져 있어서 참 이걸 참 전 국민이 세법 전문가가 돼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까지 들 정도로 법이 너무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지금.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시죠? 어렵습니다. 저도 따라하기 힘듭니다. 네, 어려우시죠. 뭐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세법에 관련돼서 시장에 대한 영향을 보려고 그러면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참 이해가 좀 힘들어지고. 근데 글쎄요, 뭐 종부세에 관련된 기준도 글쎄요. 먼저 그 잠깐 얘기를 하면 예. 뭐 제가 정부의 선택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는 별로 안 하는데 네. 사실은 좀 과외로 비난을 받고 있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이 부분에 어떤 2%에 식으로요? 대한 선택에 대한 부분은 많은 비판과 논란이 대상이 되고 있지만 그걸 어떻게 집행하느냐에 대한 어떤 그 틀 자체는 저는 뭐 실효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에 대한 부분을 뭐 가격을 어떻게든 만들어야 되니까 그거를 뭐 지금 경우에는 4.45입을 한다 그러는데 실제로 어떻게 딱 맞아떨어진 게 11.4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11.4억은 내려오죠. 내려오는 건가요? 네네. 11.6억부터 올라갑니다. 아 그렇구나. 4는 버리고 6을 올리고. 네네. 올라가죠. 반올림이니까 이제 근데 지금 이렇게 헷갈리실 정도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정말 집값을 본 분들은 더 헷갈리실 수 있거든요. 이거 올라가는 거야 내려가는 거야 막 고민을 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구나. 내가 역시 잘 이해를 못했구나. 그만큼 지금 복잡한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2%라는 라인을 정해놨는데 거기다가 또 먼 올리고 먼 내리니까 이 2%라는 라인 자체도 유지가 안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한 가지만 그 말씀을 드리면,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법에 딱 금액을 정해버리면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게 문제였었거든요. 탄력성이 좀 없다는 근데 이제 거죠. 그거를 이제 시장 가격 변동에 따라서 네. 좀 완화할 수 있는 어떤 틀을 만들었다라는 것 자체는 저는 뭐 어쨌든 뭐 실행 가능한 기준이라 그러면 조정이 3년마다 이루어지니까 그걸 12억으로 막는 것보다는 가격이 오르면 그것도 따라서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구도가 되니까 뭐 그거는 굳이 찾아서 칭찬해 준다 그러면 네. 칭찬이라기보다는 인정을 해준다 그러면 그런 완화의 방향으로 갔다는 거는 인정을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종부세에 대한 2%라는 숫자 자체가 문제가 또 되겠네요. 그렇죠. 왜 2% 2인지에 대한 예, 예, 해석이 아까 얘기했던 없으니까. 것처럼 예. 2%에 과연 맞는 기준이냐에 대한 지금은 가격이 팍 오르니까 그런 생각을 했지만 그렇죠. 예. 사실은 그 2%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게 다 연결이 된 게 지금 고가 주택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삼느냐에 대한 문제가 연결이 되어 그렇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도 뭐 9억에서 12억으로 올린다라는 지금 것 비과세를, 자체는 예, 비과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회에서 높은 가격의 주택을 뭐 어떤 기준으로 할 거냐에 대한 어떤 논란들이 계속 있었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9억에서 12억으로 올리는 그런 구도로 간다라는 건 어쨌든 완화의 방향이죠. 완화의 방향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괴리를 너무 크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종부세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양도세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역시 여전히 그 종부세는 다주택자의 경우는 6억 기준이죠 아마 그게 바뀌지 네네네, 않았을 맞습니다. 겁니다. 현재는. 근데 1주택자는 12억으로 바뀌어져 버렸죠. 양도 소득세 관련된 부분도 다주택자는 중과고 1주택자는 12억까지 비과세예요. 그럼 생기는 문제가 1주택자, 다주택자 간의 상대적인 보유의 비용이라는 게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차이가 나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 내가 12억이 있는데 내가 6억 아파트를 거주를 하고 3억 다세대 주택 임대를 할까? 의 선택과 12억 아파트를 임대를 안 하고 거주를 할까? 나는 지금 뭐 큰 아파트가 필요 없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1주택자, 다주택 괴리를 크게 만들어 버리면 네네. 사람들로 하여금 6억 아파트에 살면서 3억짜리 임대를 다세대 주택을 하는, 임대하는 네. 선택을 안 하게 안 하게 하고 되죠. 12억짜리 아파트를 소비하게 하는 과소비 현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장에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들이 필요한 소형 저렴 주택에 대한 임대를 축소시키는 경향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단순하게 뭐 1주택자니까 무조건 봐줘야 돼 이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다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에 대한 괴리를 크게 만들면 크게 만들수록 네네. 시장에 필요로 한 임대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그런 경향을 만들어버린다. 그렇겠네요. 그리고 또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그 고가 한 채에 대해서는 또 고가와 가격이 넓은 올라갈 수 주택을 있는. 선호하는 그렇겠죠. 그런 선호 니즈가 체계를 몰릴 좀 더 강하게 만드는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시장 자체가 좀 왜곡될 수 있는 부분이 또 거기서 또 발생할 그렇죠. 수 그래서 뭐 있겠다는 생각이 차차 얘기했지만 그게 결국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월세 시장의 불안에 대한 문제, 공급에 대한 어떤 위축에 대한 문제가 결국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참 이렇게 법이 모르겠습니다. 잘 오늘 내일 계속 바뀌니까 당연히 이제 집을 고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고 전문가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데 네. 또 전문가분들도 어려운 상황이니까 참
집을 사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네. 모르겠습니다. 네. 사실 예전에는 그런 통화가 오면은 전화로 응대가 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컴퓨터 모니터를 켜놓고 보여드려야 되는 거죠. 예, 통화를 하면서 실제 화면을 보면서 통화를 해야 될 정도로 직접. 예, 복잡해진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또 이 세금이라는 게 또 실수를 하게 된다라면은 또 엄청난 그 민원에 시달리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지금 그 세금 관련된 기관에서 지금 민원에 엄청 시달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양도세라는 게 예. 사실 지금 저희가 이런 그 금액을 가지고 얘기는 하긴 하지만 사실 큰 틀로 봤을 때는 종부세랑 이 양도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낮춰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림은 많은 전문가들이 생각을 하고 그렇죠. 있어요. 특히나 예. 이 양도세 같은 경우는 매물을 굉장히 동결시키는 그런 상황이 생겨버리고 또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증여를 택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고 또 신축 공급이 늘지 못한 상황에서 그래도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이런 물량들 다주택자들이 물량을 갖고 있는 네. 지금 현재 그 공급자 우위 시장을 깨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낮출 수 있는 것들이 양도세를 뭐 한시적이든 아니면은 지속적으로 뭐 가격을 유지를 하든지 해야 되는 건데 자꾸 이렇게 변동폭이 생긴다 보니까 사람들은 고민을 또 많이 하게 될 거예요. 또 거기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양도세 그 기준 시점에 따라서 세금 절세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기간이 정해지고 나면은 빨리 팔게 되면은 양도세가 좀 손해를 보는 상황이 돼버리고 또 늦게 팔게 되면 이득을 갖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까지도 또 매물이 잠겨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샘수를 생각을 해버리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자꾸 복잡해진 이런 상황들이 네네. 시장에서 매물이 지금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또 고민을 하게 만들게 되고 네. 또 때로는 그 실수요자들에게 조세가 사실 이런 양도소득세가 현장에선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 세금 부담을 누가 해줄 거냐 뭐 이런 현상들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자꾸 남은 기간 동안은 세금을 좀 건드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 좀 됐을 것 같아요. 글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정치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석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 네. 변동폭을 키워가지고 이 안에서 세금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득을 보고 그런 지식이 부족하고 사실 부동산에 관심을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 자고 일어나서 시간 지나서 되짚어 보니까 너무 그 손해를 본 거 아니냐라는 생각 때문에 또 뭐 서로 소송도 하고 민원도 발생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단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 한 교수님도 저희 방송에 나오셔서 양도세나 이런 것들 좀 낮춰서 부담을 예, 좀 낮춰서 그건 그렇죠. 1년 집이 나오게끔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몇 차례 예, 하신 맞습니다.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사실 지금 정부의 행보는 좀 그런 것과는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양도세를 뭐 예, 중과를 맞습니다. 이미 예. 해놨고 장특공제 같은 경우도 이제 실거주 요건을 너무 강화하다 보니까 네. 집을 내놓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도 고민을 약간 접어놓는 그런 모멘텀이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사실 저도 그 정부의 정책성에 대해서 방향성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좀 멘트를 많이 드렸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 뭐 공급 대책이나 이런 부분이 이미 다 시행이 됐으니까 진행될 상황이고 지금 어느 부동산 투기가 발족하면서 가는 행태를 보면은 이건 정말 문제점이 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양도세 부분의 어떤 형태를 보면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이분들이 그 주택 재고 유량에 대해서 그러니까 적정 유량이 있어야지 시장이 안정되고 실제로 이 정부에서 실험을 했었습니다. 부동산 투기 뭐냐면 아시겠지만 19년 12월 6일인가요? 그때 해가지고 20년 6월까지 10년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 다주택 양도세를 유예를 했습니다. 한시적으로. 그때 주택 가격이 아주 안정됐습니다. 서울이. 이미 증명이 됐어요.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도세 중과를 한다 그랬는데 지금 1월부터 4월, 5월까지는 안정됐습니다. 주택 가격이 아시겠지만 서울 주택 가격 둔화라는 뉴스가 계속 나왔었죠. 5월 달까지. 근데 마치고 나자마자 양도세 중과로 넘어가니까 바로 매물 잠김 나오고 시장의 매물, 전세, 월세, 매매 물건 다 소폭 감소했습니다. 얼어붙었죠. 감소하면서 분위기 자체가 매물이 동결되는 현상으로 넘어간다는 게 시장에 퍼지니까 이게 잘못된 불안한 심리가 가세를 하고 그렇죠. 주택 거래량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이 안정을 못하는 이유가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거죠. 이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 당정청이 일관성을 갖고 가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고 정치적 논리로 자꾸 시장을 바라보고 합리적인 선택을 안 하고 네. 그냥 감정적인 선택.
대선을 바라보는 포퓰리즘에 나는 이런 정책을 시행하다 보니까 지금 국민들만 지금 머리가 아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지금도 늦지 않았는데 양도세 중과를 완화한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도 드려볼게요. 양도세 중과를 왜 하죠?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불안해졌어요. 주택가격 안정이 안 되고 더 반대 불안해졌죠. 왜곡 현상이 벌어지니까 네. 그러면 안정으로 가려면은 수정을 해야죠. 수정할 생각을 왜 안 하냐 이거죠. 안 하는 이유는 딱 하나죠. 이것마저 수정하면 그 당내 민주당 지지자분들한테 왜 바꾸냐 단순하게. 그거는 예측 가능한 비합리적인 감성적 판단이에요. 시장을 시장으로 바라봐야지.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한다고 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 사람이 부자가 됐는데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됐어요. 근데 싫다고 저 사람을 그냥 싫어하면 안 되죠. 왜 부자가 됐는지 봐줘야 되잖아요. 봐주니까 내용이 부자 될 만하네. 그럼 싫은 게 없어지는 것처럼 그 당내 지지자나 이런 어떤 징벌적 일관성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설득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러이래서 매물이 잠겨서 도리어 국민들을 위해서 주택 투기를 좀 없애고 투기는 벌써 끝났잖아요. 하신 분들은 이미 묶였어요. 새로 하실 분도 안 해요. 거의. 지금 안 하게 지금 제도를 다 만들어 놨거든요. 굳이 이거를 중과를 유예해서 매물 동결로 인해서 시장의 왜곡 현상으로 주택 가격이 지금 상승 곡선으로 가는 거를 방치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럼 다시 특위에서 모여서 이게 부작용이 발생을 했다. 당위성은 있으나 정당성도 있으나 타당성이 좀 부족하다. 네. 수정을 해야겠다 하고 빨리 국민을 위해서 바꿔야 되는데 그거는 안 하고 지금 뭐 양도세, 뭐 1주택 비과세 갖고 1주택자가 50%고 그중에서 사실 분들이 많고 파실 분들은 10% 20%밖에 안 돼요. 나머지 무주택자, 1주택자 다 합치면 한 50% 이상의 국민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는 손도 안 대고 이런 형태를 저는 이제 좀 지금 발상을 계속 바꿔야 지금 되겠죠. 그쪽 정당정청 분들한테 계속 요구하고 싶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대선 신경 쓰지 말고 그 진정성을 국민들이 알면 대선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역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당의 어떤 강성 지지자들의 어떤 감성적인 판단보다는 이거 네. 제가 정치 얘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국민들 전체를 바라보고 감성적이 아니라 이거 국민을 위한 정책적으로 간다라면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시장이 많이 안정되고 3기 신도시 입주할 때까지 3, 4년, 5년 걸리잖아요. 네. 그때까지 어떤 정부의 어떤 정책이나 어떤 선의 어떤 국민을 위한 정책을 하는 것이 네. 좀 바람직하다고 좀 보여집니다. 사실 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민간 임대 사업을 확대하고 독려하는 정책을 추진을 하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180도 또 선회를 해서 이제 다시 좀 임대 사업자들을 쪼는 그런 방식으로 조이는 방식으로 돌아서다가 최근에 또 뭐 폐지 그 혜택, 그러니까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폐지 얘기가 나왔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현행을 유지한다 아니다 뭐 각종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은 임대사업자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니까 한 4, 5년 안에 있었던 일들이거든요. 근데 계속 갈팡질팡 갈짓자 행보를 보이다 보니까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등록하신 분들도 뭐 어떻게 해야 되지에 대한 답을 못 찾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너무 이게 정말 왔다 갔다 해서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다주택자 갖고 있는 그 시장에서의 긍정적인 기능을 완전히 무시를 하고 있는 정부의 어떤 시각이죠. 예. 이게 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월세 시장에 있는 이제 불안 같은 경우에도 네. 아까 뭐 그 1주택자, 다주택자의 관계를 너무 세부담을 괴리를 간극을, 시켜버리면 네. 이제 발생하는 현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임대주택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특히 지금처럼 이 전월세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면서 3기 신도시를 막 사전 청약을 해버리고 막 이런 그렇죠. 구도가 되면은 사람들이 자기 무주택 그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기다려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벌어진 일들이 지난번에 뭐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빌라 같은 경우에 서울에나 이런 데는 그 빌라의 다세대 주택이죠. 뭐 네네. 원래 얘기하면 다세대 주택의 가격보다 전세값이 더 비싸요. 그게 한 30% 수준으로 올라갔어요. 집값보다 전세값이 비싼. 그렇죠. 네. 그 뭐 아파트처럼 역전세, 네. 가격에 대한 수준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니까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전세라는 게 우리나라는 그게 뭐 그 소유자의 관계가 아니라 다음에 들어오는 임차인과의 관계잖아요. 임차인에 받으면 나는 뭐 문제가 없는 거니까. 그렇죠. 어쨌든 전세로 머물러 있는 구도 속에서 비쌈에도 불구하고 전세 계속 머물러 있는 거죠. 갈 수가 기다리고 없는 있으니까.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도 그 전월세 시장에 있어서의 소형이나 혹은 비아파트라고 하더라도 그런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이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죠. 네.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뭐 양도세에 대한 중과를 괴리를 시켜버리고
종부세에 대한 모두 이제 괴리를 시켜버리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게 최근 몇 년 동안 나타나는 현상은 전체적인 인허가 물량도 줄었지만 특히 비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크게 줄었어요. 그게 뭐 서울의 경우에는 아파트가 아닌. 뭐 뉴타운 출구 전략에서 벗어나는 구도도 있기는 하지만 예, 예. 어쨌든 수도권 전체의 문제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다세대 주택을 가지고서 다주택자로서 임대 사업을 하려는 그런 뭐 선호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전월세 시장에서의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키는 그런 상황을 이제 발생시키는 이제 구도라서 결국 등록 임대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장기간 임대를 한다 그러면 예. 사실은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필요한 거죠. 그렇겠죠. 내놓을 수 있게 계속. 그거를 이제 뭐 우리나라는 보증금이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월세를 제대로 받지 않더라도 전세를 통해서 발생하는 자본 차익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양도세도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다음에 종부세에 대한 부분도 보유기간 임대 기간 동안 발생하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이 월세가 감당을 해줘야 되니까 사실은 완화되는 구도 속에서 공급이 늘어나는 이제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또 다주택자에 대한 지나친 그런 징벌적인 과세는 결국은 전월세 시장을 위축시키는 공급을 위축시키는 결과밖에는 못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뭐 가격이 오르니까 이렇지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뭐 원하는 대로 시장 침체기로 넘어설게 되면 이 주택을 안 사거든요. 뭐 무주택자라고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는데 주택을 사겠어요. 그럼 전월세 시장에 계속 머무르려고 하는 거죠. 그럼 누군가는 전월세 주택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내놔야 되는 거죠. 그럼 다주택자거든요. 그래서 그 기능을 필요로 하는 시점이 올 거고 결국 지금 뭐 갈지자로 왔다 갔다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적지 않은 부분 이번 정부에서 그동안에 실행했던 정책들의 실패에 대한 부분들을 부분적으로는 조금 인정해 주는 구도가 있는 것 같아요. 좀 큰 틀에서 인정이 필요하지만 이제 그런 면에서 등록임대 사업자에 대한 그런 뭐 혜택의 철회에 대한 부분을 다시 돌아가는 그런 선택은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간단한 말씀을 드리면 네. 잘했다고 봅니다. 아까 양도세 중과 유예 완화가 감정적으로 대처해서 이렇다고 하면 이거는 임대주택이 이제 지금 만약에 멸시를 한다고 하고 말소를 하면 그 주택에 대해서 다시 이 재고유량이 적어지는 효과가 발생해가지고 전세난이 또다시 등장하거든요, 이게. 이거를 임대차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임대차 시장이 불안하면 매매 시장도 불안하니까 이 부분을 과감하게 바꾼 건 잘했어요. 유지하는 거는. 잘했는데 그러니까 새 단기 혜택을 임대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네, 대해서 유지하는 거 안정을 유지하니까 일단 현재 계신 네, 분들 네, 그나마 어떤 유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서 잘했다고 보고 이거를 표현할 때 이 부분은 우리가 판단을 해보니 잘못해서 이렇게 다시 원위치 주거시장 안정을 위해서 유지하겠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하면 좋은데 그냥 이렇게 좀 부끄러우신지 살짝 내놓은 게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잘한 최근에 겁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강병원 민주당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임대사업자들이 지금 뭐 종부세 합산 배제라든지 양도세 뭐 중과 배제 이런 유예를 받는 것들이 세제 혜택이고 이런 브레이크 없는 불로소득을 막기 위해서는 과도한 특혜 폐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이견이 엇갈리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네, 누구는 네. 폐지해야 된다, 누구는 유지를 해야 된다. 근데 뭐 그분들이 어떻게 뭐 다투고 하시는지 뭐 관심 없습니다. 저는. 결과가 네, 유지가 국민들한테 돼야 된다는 도움이 되는 거죠. 결과로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표님도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사실 임대사업자 혜택을 유지를 한다라는 거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84 대책, 617 대책, 24 대책 민주당 특위에서 뭐 여러 가지 공급 대책들이 많네요, 있는데 대책 참. 지금 대체부지를 못 찾고 있어서 지금 수정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 3기 신도시에 입주하는 그 시기까지라도 최소한 현행을 유지를 할 필요가 있고 네. 오히려 이런 상품이 지금 오피스텔이나 뭐 다세주택들 생계형 임대주택 안에만 있는데 지금 비아파트 물량에 대해서만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조금 특정 상품에 국한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광범위하게 다양한 그 세제 혜택을 많은 주택의 종류별로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트가 지금 현재 전세 시장이라든지 네. 좀 물량이 부족한 그런 상황에서도 그 아파트 상품에 대해서도 뭐 3기 신도시 입주 때까지는 이런 의견들을 뭐 전체적으로 좀 뭐 검토를 해서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을 다루는 대다수의 그 전문가분들은 양도세나 그 다주택자 뭐 임대사업자에 대한 의견들은 같기 때문에 그 민주당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의견을 내놓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네. 다수의 시장의 전문가들은 그 방향이 현재 방향이 옳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것도 이제 최근에 재건축 실거주 의무 그
과정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을 해볼 한 필요가 가지만 있습니다. 추가를 하면 그러니까 네. 이게 정부에서 공급을 억지로 만들어내려면 힘들어요. 근데 자연스럽게 지금처럼 시장이 좀, 다주택자들에 대한 어떤 투자에 대한 여력을 만들어주면 지금 막 비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줄어드는 추세를 반대로 역전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자연스럽게 네, 네. 다주택자로 하여금 투자를 통해서 주택을 재고를 늘릴 수 있는 그런 구도를 만들어 가야죠. 마지막으로 알겠습니다. 거기다가 여기까지만 좀 세금만 잘 말씀을 조절하면 드리- 되겠습니다. 네. 뭐 과도한 차익을 얻지 않게만 네. 조절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뭐 세제라는 게 그냥 부분의 효과로 나타나기보다는 전체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시장에서 어떻게 자정작용을 하고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돌아가는지를 좀 기대하고 거기에 좀 예상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한문도 교수, 이창무 교수, 송승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스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